412쪽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나옵니다. 지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은 요거는 입주 예정자 보호 조치. 자, 우리 건설 절차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입주 예정자에게 넘겨줄 때 얘긴데요. 이 과정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먼저 사업주는 대지를 취득을 합니다.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승인을 받겠죠. 사업계획 승인.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는 착수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해서 이때쯤 만약에 주택이 완공이 됐다 그러면은 사용 검사를 받고 쓴다. 제가 중간에 다른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주택은 사업주체가 완성을 했으니까 원시 취득을 하겠죠, 그죠? 원시 취득을 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를 할 겁니다. 이 보존 등기를 통해서 취득한 상태에서 나중에 입주 예정자가 잔금 내고 들어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은 사업주체가 이자에게 등기를 해 줌으로써 이자가 취득을 하게 될 텐데, 넘겨주기 전에 사업주체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정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할까봐 그거 막는 장치가 저당권 설정 제한이에요. 예를 들어 사업주가 돈을 빌리고 요거 뭐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린 다음에 숑 하고 도망갔다. 하와이로 예를 들어. 저당권 설정하면 이 사람 피해를 받죠. 용의권을 설정해도 피해받아요. 용의권은 물권이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같이 넘겨받는 거 아닙니까? 아예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넘겨주고 도망갔다. 다 이런 것들 예정자가 해가 되는 행위, 이런 거 못하게 막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못하게 막는 게 예정자 보호 조치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제 보호랑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행위를 못하느냐, 제가 사업 승인과 사용공사 사이에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할 때는 그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을 적어놨어요. 우리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때는 이렇게 내도 되는지 시장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승인 신청일을 얘기합니다. 사업 승인도 받기 전에, 즉 사업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하기 전에 입주자 모집하는 건 상상이 안 되고, 그래서 사업 승인 받고 나서 모집하라 뒤에 그린 것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선분양 후 시공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대충 제가 그려놨어요. 이때부터 보호해주면 충분한 보호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부터 보호를 해주면. 이전에는 입주자 보호를 받아야 될 예정자 그림자도 없잖아. 그림자도. 입주자 모집할 때서부터 이제 얼마 정도에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분양가는 어떻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보호해주면 충분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로부터 언제까지 보호를 해줄 것이냐? 입주 가능일. 자, 입주 가능일은 제가 사용검사 다음에 써놨는데요. 사용검사 이후에 쓰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입주 가능일은 예정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과 같은 얘기죠. 자, 여러분들 아파트에 입주해 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사업주체로부터 통보가 오잖아. 입주가 언제부터 가능하니까 그때로부터 등기하세요. 와서 입주하시고 등기하세요. 잔금 지급할 수 있는 날과 똑같죠. 이때부터 잔금 지급이 가능하죠. 잔금 지급하면서 동시행으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등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과 같은 얘기예요. 잔금 지급일이 아니고 지급이 가능한 날. 이때로부터 보통 언제까지 등기하라고 안내를 받아보셨어요? 들어가신 분이라면? 60일? 두 달 이내 하라. 60일로 하겠습니다. 두 달인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법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줘서 그래요. 이때부터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그런 저당권 설정 못하게 해놨다고. 이 이후에도 등기는 항상 가능하지. 등기는 가능한데 보호 조치는 이제 없기 때문에 못된 사업주체 만나면 불안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2달, 이때부터 여기까지 보호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예정자가 동의해 좀 상관없어. 예정자 보호 조치니까. 예정자 동의 없이 사업주가 저당권, 용의권 처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외 규정? 요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요때까지 따지는 예외가 존재. 이거는 조합이 할 때, 주택조합이 할 때고, 이건 조합이 할 때만이고. 주택조합이 할 때는 뭐 조합원에게 줄 때 입주자 모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으로부터 이때까지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은 이때부터 이때로 답하시면 되고 조합이 할 때는 이때부터 예외. 요 기간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기간 동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업자가 했다, 위반을 했다. 처벌 규정은 공보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처벌이 참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사업체가 이렇게 만약에 위반을 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피해를 볼 수 있겠죠? 막 1000세대, 2000세대 막 그 예정자 다 피해를 본다니까. 형사처벌 어느 정도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위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강하게 처벌해야 돼요? 약하게 처벌해야 돼? 그럼 몇 년 정도? 30년? 이게 보통 생각이죠.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니까, 이게? 네. 그런데 2년 이하 징역이야. 2년 이하 징역. 엄청 약한 거지. 2년의 지연들은 선택형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수조 원의 피해를 줄 수 있는데. 2년 2천만 원이에요. 심각하다니까. 여러분 2년 2천만 원이면은 가서 나 초범이에요. 잘못했어요. 다 풀려나고. 나 초범이고. 반성합니다. 다 풀려난다니까, 지금. 편의점에 가서 배가 고파서 훔쳐도 이것보단 세. 그러니까 사업체가 맘 놓고 오겠었다고. 물론 법에서 되게 쉽지 않은데, 특히 IMF 사태 그때 많은 위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느냐? 안 됐어요. 지금도 2년 2천 그대로예요. 단지 그때 나온 제도가 형량은 손대지 않고 요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요거는 훌륭하게 잘 만들었지. 근데 그것까지 좀 손을 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건 아주 훌륭해. 예정자 보호에서 이 부기등기 제도가 이 사업주체로 하여금 대지나 주택에 대해서 이 대지나 주택은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으로 설정할 수 없는 재산 이런 사실을 부기등기 의무적으로 하게 해놓고 그 부기등기를 했겠죠, 그죠? 부기등기 이후에 사업자가 다른 등기를 뒤에 했다. 해치는 다른 등기를 했다. 부기등기 이후의 것은 다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보호가 되잖아. 그래서 이 부기등기 제도를 여러분이 공식법에서 배우실 때 이게 주로 예고적 효력이 있는 것이지 뒤에 것을 무효로 시키는 거는 못 봤죠? 그래서 예정자 보호로서 이 공보에서 강력한 효력을 특별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뒤에 것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부기등기의 가장 강력한 효력이죠. 그래서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부기등기 시기가 중요하겠지. 그 이후의 것을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지와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시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대지에서는 언제 그 사실을 부기등기하고 뒤에 것을 무효로 만들어 버릴지. 대지는 이때 소유권 취득할 때 1번, 2번 입주자 모집권고 승인청과 동시에 어느 때예요? 1번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할 때, 2번 입주자 모집권고 승인청과 동시에 하라. 여가 2번 이게 맞지. 아까 원리 똑같다니까요. 예선자 보호주체 원리도 이때부터 보여주면 충분한 보호가 된다니까. 그 전에 왜 보호를 해줍니까? 없는데, 보호 대상이 없는데. 아니 이때 대지 취득할 때 왜 그 부기등기를 해? 사업승인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땅 취득은 생각해봐요. 땅 취득할 때 왜 그걸 하겠어? 나중에 아파트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고 짓는다 했을 때도 이거 통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쭉 오다가 요거 할 때 동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이제 시장거주청의 승인청을 받았죠? 받았는데 대지에 대해서 그 부기등기가 안 돼 있다. 안 내죠. 하게 돼 있어요. 대지는 이때 해줍니다. 이때. 보호조치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면 완벽한데 주택은 이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없는데 주택은? 대지는 있으니까 이때 하는 거지. 나중에 완성되잖아.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면 돼요. 대지는 이때, 주택은 이때. 요 시기. 주택이 보존 등기도 돼 있지 않다라면은
사업주가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에? 아예 못하잖아. 보존기가 있어야 다른 등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치고 싶어도 망치지 못한다니까, 그전에는.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게 되면은 최대한 보호가 되는 거죠. 이래서 대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시기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해시키려고 제가 그림도 그린 거고. 훌륭한 제도예요, 이거는. 그런데 글쎄 그 형사처벌이 아주 잘 안 나오지만 그렇게 우습게 돼 있어갖고. 공법에서는 형사처벌은 거의 안 내요. 워낙 낼 게 많아서. 중개실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법이 공급 파트에서 하는 게 공인중개사 업무랑 더 관련된 건 네 가지가 다 관련돼 있거든요. 아까 분양가 상한제, 사업주체가 분양가 더 받지 말고 그 이하로 공급하라. 사업주가 지켜야 되지. 이거 사업주체가 하지 말아라. 나중에 두 가지는 개인이 위반한 거야. 개인이. 나머지 두 가지는. 여기까지가 사업주체가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잖아. 분양권 가지고 있는 개인이 지켜야 되잖아요. 공급투자 교란금지, 주택 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지키는 거라고. 위반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불법적으로 이익을 챙길 뿐이에요, 개인이. 그거는 여러분, 아까 분양가 얘기 안 했지만 둘 다 2년 2천만 원짜리인데 사업주가 위반한 것이 개인이 위반했다. 3년 3천이 돼버려. 이상하죠? 법이 이상해. 그럼 누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법이 이상하더라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정상이 아니라니까. 정상이. 저도 법을 이렇게 하지만 일반 형벌에서도 그래요. 일반 그 형사법에서도 그렇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는 범죄는 없는 사람들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범죄보다 훨씬 피해는 많이 끼치는데 형량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힘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 그게 이제 세다고. 그게 좀 부당하지 이거는.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 성범죄도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거. 그것도 형량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보통 청소년에 대한 범죄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데는 무기징역 나오지. 우리나라는 10년도 안 나와. 10년도 안 나와요. 한 5년, 6년이면 끝나. 그렇게 막 차이가 나는데. 그래갖고 판사를 엄청 욕하잖아? 네 딸이 그러면 그렇게 내겠느냐 하면서. 그런데 판사 잘못이 아니에요. 판사는 법의 형량, 최대 형량에서 여러 가지 요소, 면제 사유 이런 게 있으면 그거 다 적용을 해야 돼. 안 하면 불법이 돼. 다 하다가 마지막에 장량 강력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애초에 법 만드는 게 약해서 그래. 법 만드는 게. 형량을 강화시켜놔야지. 거기서 깎아주고 나만이 나오는데. 자, 저 이해됐죠? 여러분. 사업주체는 보세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서 건설된 주택대지에 대해서는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일로부터, 그런데 괄호 속에 주택조합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때부터 예정자가 그 주택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요게 괄호 속에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 가능일 같은 얘기고, 요 날이요 60일까지 기간 동안이잖아요. 60일까지 기간 동안에 예정자의 동의 없이, 예정자 동의 좀 상관없어요. 예정자 동의 없이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위를 안 되느냐? 예정자 해치는 거 다. 박스 1번. 저당권이든 가등기 담보물든 담보물권 설정하는 거 안 되겠죠. 그 아래 용의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임차권도 등기가 되면 물권처럼 되죠, 그죠? 이런 등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 예전적인 피해가 되니까. 그 아래 처분하는 거. 매매든 증여든 처분하는 거. 처분하면 더 최악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아파트 보시면 이 경우에 따라 본다라면 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등기가 깨끗해야 된다고 없어야 돼. 근데 취득할 때 보면 있죠? 막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있죠? 그건 예외 규정에 따라 되는 경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사업주가 돈을 빌리더라도 예정자에게 주택자금을 일부를 융자해줄 목적으로 한다. 중도금. 그런 거 할 때 자기 돈으로 안 내죠,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저당권은 예외 규정에 따라 되는 거. 그건 예정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지금 원칙만 보세요, 원칙. 주로 원칙만 보시오. 자, 그 옆에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거. 처벌, 위반자 처벌. 이렇다니까 2년 2천만 원. 아주 헐값에 모셔드리는 부기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이나 대지가 예정자 동의 없이는 양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이런 사실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만 되고요. 이 사실을 부기등기해야만 되고 이때도 넘겨보시면은 양가로 2번에 방가로 1번 시기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언제 하라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데 왜 말을 안 하시고 그래요? 차이점 잘 구별하시라고 시기. 자, 부기등기 말소도 봅시다. 사업주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말소하면 안 돼요. 말소하면 보호조치가 해체가 되는 것이라 말소하면 안 돼. 근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니까 박스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말소가 가능하다 그 얘기잖아요. 1번 사업 승인이 취소가 됐다. 자, 우리 사업 승인 받았던 것이 취소가 됐대요. 그럼 앞으로 공사 자체를 못하죠? 보호주체를 유지해서 뭐 할 건데 공사 자체를 못하는데 말소가 가능하죠. 두 번째는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을 신청했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때쯤 만약에 등기를 신청을 했다라면 이미 예정자가 등기 신청했다라면 그 이유는 말소해도 상관없어요. 말소를 해서 뒤에 등기가 유효하게 된다 하더라도 먼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이 사람이 먼저 보호를 받잖아.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때는 말소해도 돼. 세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여기서 60일까지만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60일이 지나면 말소할 수 있지. 이런 거. 그리고 3번의 1번 효력. 부기등기 이후에 해당 대지나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했다.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강력한 효력. 부기등기 이후에 행하는 각종 등기 무효 이렇게 합니다. 자, 됐고요. 됐고 이제 넘겨보시면 416쪽이 나오는데 투기관리가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로 해야 될 게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해야 돼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이 분양권이 여기서는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분양권이라고 하는데 이 분양권을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하지 못하게 막는 분양권 전매 제한 얘기인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두 가지 제도를 어떤 것인지 살짝 살펴봐도 그 중에 하나가 투기관리지구예요. 저기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분양권 전매는 자유로웠는데 이 자유롭던 분양권 전매를 이렇게 제한하기 위해서 최초로 나온 제도가 투기관리지구예요. 그러니까 투기가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기관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막아서 투기를 막겠다. 그래서 거기랑 관련되어 있는데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최초의 제도인데 이게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국장 또는 시도지사 국장이나 시도지사 이 두 사람이 지정권자고요. 주택가격 안정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관리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지정하는 사람이 해제도 하니까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라는 얘기인데 그 차이점 동그라미 2번 투기관리지구는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국장이 할 때는 훨씬 편하게 돼 있고 시도지사가 할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까다롭게 돼 있고 그 차이점 정도를 여기서는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국장이 투기관리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 의견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해야 되면 이걸로 끝입니다. 국장은 바로 아랫사람이 시도지사고 국장이 바로 밑에 시도지사의 의견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국장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견 청취라는 게 말 그대로 의견만 들으면 돼요. 구속되질 않아 거기에. 의견만 듣고 나서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것도 뭐 검토 의견을 회신하라? 하도 옛날에 너무 무시하니까 그냥 지금은 반영할지 여부 검토 의견을 회신하라 그런 얘기 듣지만 말 그대로 회신만 해주면 돼. 알려만 주라는 거예요 그냥. 구속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만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도지사가 투기관리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국장의 의견 듣는 게 아니고 국장과 협의를 하래요. 그러면 바로 윗사람이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국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정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도이사 갈 때는 까다롭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시도이사 갈 때도 시장수 구청장 아랫사람의 의견을 들어라. 그럼 간단하게 시도이사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윗사람인 국장과 협의해야 되니까 이게 까다로운 거라고요. 이거를 시장수 구청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틀리게 낸 적도 있고, 또 윗사람인 국장은 좋게 나왔는데 국장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틀리게 낸 적도 있고. 이렇게 단순히 보통 윗사람의 의견 듣는 건 없어요. 아랫사람 의견 듣는 거지.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니까? 근데 윗사람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 윗사람의 의견을 싹 무시해버린다?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윗사람이. 그래서 국장과 협의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것이. 그 정도 차이점만 보시고 넘겨보세요. 그러면 5절에 조정대상 지역이 나와. 이 조정대상 지역은 현 정부 들어서 만든 제도인데, 조정대상 지역이 말 그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조정 대상인 그런 땅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국장만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장만이 지정권자인데, 우리 국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의 주택가격 둘 중에 하나예요. 동그라미 1, 2번 둘 중에 하나로 지정하는 건데, 1번은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주택 보급률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게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 박스에, 그게 박스에 1번 얘기예요. 과열지역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과열지역입니다. 박스 1번처럼. 그러니까 주택 분양 등이 너무 과열되어 있어요. 너무 과열되어 있으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시켜야지 그러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과열지역이고, 그 아래 반대로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어요. 아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반대잖아. 분양이 너무 안 돼. 거래도 너무 안 돼. 너무 위축되어 있어도 문제 아닙니까? 정상적인 그걸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과열지역 또는 2번에 해당되는 게 위축지역이에요. 위축지역. 과열지역 또는 위축지역 둘 중에 하나로 지정하는 겁니다. 둘 다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 근데 이 중에서 투기과열지랑 비슷한 것이 뭐겠어요? 과열지역이에요. 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는 과열지역이 투기과열지랑 비슷한 거예요. 위축지역은 거래가 너무 안 돼서 이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죠.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게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6절 보시면 주택의 전매 제한. 주로 이게 이거예요. 분양권 전매 제한 얘기. 그래서 우리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얘기가 많은데, 일단 원래는 분양권 전매는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때 분양권 전매 제한 들어가는지 4가지 경우 있는데 그거 좀 살펴보시고, 이것도 출제 비중상으로는 뭐 그렇게 자주 출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 적용받는지 그 정도로 보시고, 일단 양가를 1번 보세요.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 됐든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 이 선정된 지위를 영에서는 분양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택이나 이 분양권으로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박스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매 제한 기간이, 전매를 제한하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는 그 주택이나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박스에 하나에 해당되면 전매해서도 안 되고 알선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금지되는 전매가 뭐냐? 괄호 속에 매매든 증여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넘어가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거예요. 내 거 내가 공짜로 누구에게 주고 싶은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것도 안 돼. 하여튼 공짜로 주는 것도 안 돼. 무조건 넘어가는 것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단 상속은 제외. 여러분, 상속은 제외한다는 건 상속은 허용된다는 얘기인데, 어디서나 상속은 허용돼요. 어디서나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상속은 아시다시피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저절로 이루는 게 상속인데, 상속되는 걸 막는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 숨 넘어가는 건 숨을 잡아놔야 돼. 이걸 어떻게 붙잡고 있을까? 누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죠?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건 막을 수가 없어, 이거는. 자, 어디에서 4가지가 1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 이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권 전매 제한하기 전에 최초의 제도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택이 아니야. 지위만이야, 지위. 당첨된 지위, 분양권만. 이게 투기과열지구가 처음 등장할 때
기존 주택을 손댄 게 아니고 앞으로 당첨된 지위만 일정 기간 동안 하지 말아라. 처음 그래서 그래요. 지위만이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은 요새 들어선 곳이라고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이 아까 제가 투기과일지랑 비슷한 것이라고 했죠. 과일지역이면 그러기 때문에 같이 들어온 거라고 이것도.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역시 투기과일지구처럼 입자로 선정된 지위만 전매 제한 받는 거예요. 주택이 아니고. 근데 다만에서 또 막 귀찮게 나와 있죠. 이런 건 너무 자세히 보시지 마시라고. 다만 위축 지역은 어쩌고 저쩌고 아니다. 아유 위축 지역은 글쎄 거래가 안 돼서 문제라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해서 뭐 하는데 도대체 빠진다. 자, 네 번째는 요거는 지위뿐만 아니라 주택까지도 전매 제한을 받는 거예요. 3, 4번은. 3, 4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그 지위잖아. 그러니까 아직 지위에 머물러 있을 때 당연히 전매 제한 받고 주택을 취득했어도 이미 소유권 취득했어도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못 한다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과 지위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초기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할 때부터 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했던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법에서 딱 정하다 보니까 받자마자 시세 차익이 엄청 생겨서 초기일수록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생기지만 초기에는 더 심했죠. 시세 차익이. 그때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을 받는 순간에 당첨됐다? 뭐 로또 당첨 이렇게 막 비유를 했었다고. 그 당시에. 그런데 요거를 분양가가 너무 오르니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힘들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럼 본인이 내 집 마련해서 시장 안정에 돼야 되는데 시세 차익이 생긴다고 해서 또 헐렁 팔아먹고 주택 없다 그럴까 봐 일정 기간 동안 전매 못하게 막아놨던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도 뭐 예외 또 귀찮게 있어요. 요새 뭐 힘든 곳은 아니다. 뭐 있어요. 자, 4번 보세요. 공택지 외택지에서 건설한 주택과 지위. 민간택지를 얘기하잖아요. 요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때는 이 규정 없다가 지금 벗어나면서 분양가 상한제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이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민간택지에서도 공급하는 주택과 지위는 비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안 받아도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 시절처럼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다만에서 예외가 있어요. 다만인데 그 여러 가지 예외 중에 어이구 우리 가로수게 보니까 그거 있네.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관광특구에서 뭐 50층 이상 150m 이상 공동주택 이런 거 제외.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안 받는 혜택 받는 예외잖아 이게. 요거는 분양권 전매 제한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민간택지를 하더라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도시형 생활주택 50층 이상 150m 이상인 그 관광특구에서 하는 것은 참 혜택이 많은 거예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분양권 전매 제한 하는 건 있는데 분양권 전매 제한도 안 받아. 다 안 받잖아. 그 정도. 자,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 그 사유, 4가지 사유별로 공통되는 사항도 방가로 1번에 있고 넘겨보시면은 방가로 2번, 3번, 4번, 5번 전매 제한 기간이 쫙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에는 개정된 부분도 일부 고칠 게 있다. 방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은 뭐 교체해달라. 이것도 그거 붙여놓은 거 있네. 열심히 붙여놨죠, 그죠? 공부는 안 할 거예요. 공부는 안 해. 이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걸 하겠냐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데. 에? 이건 그냥 중요한 건데 책상에 놓고 보는 거야 그때그때. 또 자주 바뀌기도 하고. 아마 시험에 잘 나온다 해도 저는 안 해드려요. 틀리면 되지 이거 뭐. 근데 평상시 나오지도 않아. 간혹 지문에 진짜 드물게 지문 하나 이렇게 등장할 뿐이지. 근데 나온다 해도 저는 이거 안 한다고.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지역별로. 에?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피곤하지. 근데 다행히 잘 안 나오니까 평상시에. 그럼 이 파트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냐? 넘겨보시면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422쪽에. 양가로 3번 중에 방가로 1번 요것이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거의 분양권 전매 제한 문제가 나왔다면 80% 이상 이게 나왔어요. 네. 이거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있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전매를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어쩔 수 없으니까 전매를 허용하겠다. 여기에 해당되면 이제 전매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숫자도 별로 없어요. 방가를 1번에 보세요. 입주자로 선정된 자나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 사정, 먹고 사는 어떤 생업상 사정 등등 결국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매가 불가피하다, 전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전매할 수 있다. 박스 하나에 해당돼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전매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1번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 근무지가 바뀌었다, 먹고 사는 생업상 사정이 생겼다, 질병, 치료 때문에, 취약 때문에, 결혼은 또 부득이한 사유예요.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결혼을 인하여 세대원 전원, 다 세대원 고아래도 마찬가지인데 다 세대원 전원이 갈 때요, 사유를 기억하는데 세대원 일부가 그러면 그때 벌써 틀리는 거예요. 세대원 전원이, 가족 헤어지지 말라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 등으로 이전할 때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는 전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1번 사유에서는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말은 여기만 붙어있는 얘기고, 하나하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사실은 광명에서 주택을 받았는데 지금 전매 제한 기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전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주로 여자분들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갑자기 근무지가 저쪽 어디 지방에 어디로 내려갈까? 자, 목포로 근무지가 변경됐어요. 목포로 같이 내려갈 거예요? 따로 보낼 거예요? 사심 없이 거예요? 사심 개입하지 말고,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갈 거예요? 따로 보낼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이참에 뭐 따로 아이고 밥 해주기 싫은데 잘 됐다 그러지 말고 가족 헤어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거든. 가족 헤어지지 말라고. 거기다 혼자 가서 살으세요. 그럼 가족 헤어지잖아. 그러면 가족 헤어지지 말고 여기를 팔아야 이 돈 갖고 그쪽 가서 온 가족이 모여 살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라고 법적으로. 그래서 서대원 전원이 가는 걸 전제로 해서 참 아름다운 가정이죠? 이렇게 헤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업상 사정 마찬가지지. 어쩔 수 없잖아. 질병 치료 때문에 전체가 가야 된다라면 그 아픈 사람 혼자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가야 된다면 취약. 요새 취약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결혼도 그래. 결혼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받아놨다. 결혼 대비용으로 받아놨어요. 근데 이번엔 저기 울산의 아가씨가 사귀었는데 울산이 이거 미세먼지도 적고 바닷가 따뜻하고 좋아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내려와야지만 결혼해 주겠다. 그러면 여기 팔고 내려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결혼을 하지. 안 그러면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 기다리다가 가버리면 어떡해. 가버리면 모처럼 만났는데 전매할 수 있어요. 다 부득이게 결혼의 자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수도권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 사유에서는 수도권으로 옮겨오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수도권으로 가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번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을 이전한다. 상속 받은 주택으로 가야 된다라면 유언을 남기시를 돌아가시는 분이 참 여기 와서 가족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대원 전원이다. 3번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숫자 요거 하나예요. 그냥 해외 체류할 때는 2년 이상. 해외 이주를 하겠다는데 야박하게 지금 당장 여기 나라 싫어서 다른 데로 가겠다는데 보내줘야지. 전매 제한기간 끝나고 나서 주택 팔고 그 돈으로 가세요. 그렇게 막아봤자 그건 마음 떠난 사람 뭐합니까? 해외 이주. 전원이 갈 때를 전제로 해서 다 세대원 전원이잖아요. 해외 이주가 아니고 해외 체류라면은 장기간 적어도 2년 이상 해외 체류를 전제로 합니다. 잠깐 갔다 오는 건 안 돼. 그것도 기러기 아빠시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대원 전원이 다 2년 이상 해외 체류를 전제로 해서. 전원이. 그 다음에 4번 이혼으로 인하여 입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한다. 이건 아까 결혼도 나왔지만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엔 잘 살아보자고 받았는데 갑자기 성격 불일치가 생겨서 이혼하게 됐다. 그럼 이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해야 되죠? 재산분할. 재산분할하면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50대 50. 결혼한 지 몇 년 전. 신혼은 안 돼, 신혼은. 살지 얼마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애가 있거나, 애가 있으면 기간이 더 짧아지고, 애가 없으면 조금 더 길어지고, 그런 거에 반반으로 보시면 돼요. 누가 벌었든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그럼 재산분할을 한다면은 어떤 사람 A 명의로 받아놨는데 B에게 만약에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줘야 된다. 줄 수 있어야지 이혼을 하지.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걸 인정을 안 하게 되면은 전매 제한기간단에 가짜 얼굴 보기도 싫은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상당한 이거는 인격 침해지. 이혼의 자유. 이혼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과 7번은 헷갈리면 안 돼. 4번과 7번. 7번 먼저 보실까요? 7번 먼저 보시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요. 일부. 이건 전부라면 틀려요. 아까 4번 이혼할 때는 일부만 준다 그런 얘기 없죠? 그럼 이혼할 때는 전부 다 줄 수 있죠? 여기는 혼인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요. 혼인 중에 배우자 증여. 혼인 중에 배우자끼리 사고 파는 게 배우자가 아니죠. 그죠? 그냥 주는 거지. 증여인데 일부만 증여하는 건 허용이 된다는 거. 전부는 못 줘요. 그럼 이혼이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전부 준다고 해서 그 이혼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아름다운 부부 재산 소유 형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유. 부부 공유로 있으라고. 원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으로 추정받거든요. 미국 친족법에서. 그래서 공유로 하라고. 여러분들 집에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재산은? 공동 명의로? 아니에요? 본인 명의로? 남편 명의로? 본인 명의로? 이래서 진짜 우리나라는 남녀 차별, 이거 불평등을 평등화시키는데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니까.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여성이 너무 더 대우를 받아, 지금. 남녀 평등으로 가야 되는 게 남성을 좀 우대를 해줘야 돼. 지금 여자분들 다 명의로 돼 있잖아. 그 집의 그 명의 소유 형태를 보시면 역학관계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역학관계를. 지금 아내 명의로 돼 있다리죠? 아내가 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남편 명의로 돼 있다면 남편이 세다는 얘기야. 훌륭하지, 그게. 공동명의가 제일 훌륭하지. 집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민주적 가정. 훌륭한 거예요. 우리도 불평등이야. 우리 집도. 근데 집에 가서 이제 바꿔요, 공동명의로. 기분 문제잖아, 기분 문제. 법적으로는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내 혼자 명의로 돼 있다래도. 그냥 기분만 그럴 뿐인데, 남편 그 기 살려줘야지. 저는 와이프가 자기 명의로, 하라래, 난 신경 안 쓰는 법을 아니까. 법을 아니까. 근데 보통 법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 명의로만 돼 있고 내 명의가 없다는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자기 명의로 돼 있다고 자기가 막 팔아서 혼자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 혼인 중에. 서로 명의랑 상관없이 협의해서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죠. 협의해서. 이혼한다 그러면 명의 상관없다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반반이에요, 반반. 명의랑 상관없이. 재산분할상. 그러니까 별 명의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일부를 줘야 공유가 되겠죠. 전부를 준다면 또 다른 힘 있는 배우자의 단독 소유가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름다운 그 형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일부를 주는 거예요. 아까 이혼 같은 건 어차피 내가 전체를 준다면 그게 대응하는 걸 내가 그 사람 걸 받는 거예요. 재산분할 합의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준다가 전부 공짜 주는 게 아니라고 다른 걸 받아,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들면 상관없다는 거, 이혼은. 근데 혼인 중에는 공유를 위해서 일부만 줄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5번, 6번 뻔합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공투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집이 있었는데 수용당했대. 예를 들어 수용당했더라면 수용당하고 나서 시행자로부터 이주대칭의 주택을 공급받았다. 공익을 해서 희생된 사람이니까 이런 혜택 주겠다.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6번은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자체의 일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공매가 시행될 때 얘기입니다. 자, 우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저당권 실행 의뢰한 경매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경매 신청했는데
이것도 부득이한 사유로 봐줘야 전매 제한 기간이 있어도 경락인이 경락을 받고 그래야 채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안 하게 되면은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 경락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넘겨주지를 못하니까. 그럼 채무 해결 안 되잖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줘야지. 이게 부득이한 사유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그 형사처벌도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바뀐 게 있으니까 제가 바꾸라고 한 건 있잖아. 그죠? 형사처벌 거기서도 옆에 페이지 반가로 3번에 기본서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거 생각해서 제가 바뀌는 거는 내가 그거 바꾸라고 해줬는데 시험과는 별로 관련 없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분양권 가지고 있는 개인이 위반한 거잖아. 형사처벌 보시면 이 규정을 위반했다. 3년 3천만 원짜리잖아 이게. 아까 사업체가 위반한 것이랑 다르잖아 이렇게. 3년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데 요건 최근 개정되기를 혹시 그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 3배 이하의 벌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개정할 생각 보면은 정신이 있다는 얘긴데 까먹은 건 아닌데 왜 그 사업체가 위반한 건 손을 계속 안 대고 있다니까? 참 이런 것만 또 개인이 잠깐 이익을 봤는데 이 3천만 원도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 넘을 때는 좀 더 처벌하려고 이런 건 신경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넘겨보세요. 공고주사 교란 금지, 공고주사 교란 금지. 이게 이제 네 번째 얘기로서 역시 개인이 주택 받을 수 있는 증서주의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시장질서를 안정화시키는 행위다. 아니 자꾸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넘겨받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지 이게 기본인데요. 방금 1번 보시면 양도 등이 금지하는 증서주의 이 대상이 박스에 있는 거 이게 다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주의로 보시면 돼요. 주택을 받는 것은 여기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그러면 대상이 1번의 주택조합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택조합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렇게만 적어놨지만 이게 결국 따져보면은 지역, 직장, 조합원 지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규정을 받아서 아까 조합 파트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적어놓은 거라고. 지역과 직장 조합은 지위만 조합주택, 건설한 조합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들어가니까 리모델링은 새로 받는 게 아니라서 빠지는 거죠.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조합과 달리 입주자 저축증서, 종합저축증서 있잖아. 이것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랑 관련돼 있죠. 3번 주택상환사채.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다른 채권은 안 걸리잖아요. 이것만 주택받는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채권과 달리 그쪽 파트에서는 양도 안 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나갔던 거예요. 이 규정 때문에. 그리고 4번, 5번도 각종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딱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4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같은 거. 자, 예를 들어 무허건물이 있다.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철거를 안 해. 그럼 행정청이 철거하는 경우 있잖아. 그죠? 대신 철거하면 되거든, 행정청이. 그런데 무허건물 철거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때는. 그래도 참 무허건물에 살 뿐이지 다 귀한 우리 국민들인데, 주민들인데 살 곳을 마련해 줘야지. 철거하더라도. 그래서 무허건물 확인서나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이런 거 가지고 있게 되면은 나중에 임대주택이 됐든 소형주택이 됐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다 본인이 들어가라는 거지. 대책 없이 철거하면 안 되니까. 5번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그럼 역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주대책으로 지어서 주는 그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들어가잖아요. 다 주택받을 수 있는 증서주의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금지가 되느냐. 금지되는 행위 한번 볼까요? 방가로 이번에 금지되는 행위.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미래 증서나 지위에 대해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느냐. 1번 양도, 양수. 넘겨주는 거 양도, 넘겨받는 양수. 다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금지는 양도, 양수에서 역시 개념을 보시면 아까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금지는 전매랑 개념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납니다. 매매든 증여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똑같이 이거는 포함하되 상속 저당은 제외.
상속 저당이 제외된다는 얘기는 상속 저당은 허용이 되는 행위로 이 파트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상속 저당이 허용된다는 게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상속은 어쩔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저당도 허용이 된다는 점에서 아까랑 차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중산화 지위에 저당 받는 거 요거는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상속 저당이 제외된다라는 거, 허용된다라는 거 잘 체크를 해 두시고 보세요. 그리고 또 금지되는 게 2번 양도양수로 알선하는 것도 당연히 알선도 안 되고 양도양수 알선할 목적으로 각종 광고 다 안 됩니다. 각종 광고도 다 안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입주자 저축 증서를 우리 그 옛날에는 그 전봇대 광고 쪽지 이렇게 붙이는 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종합저축증서 1,000만 원에 살 테니까 연락 주세요 막 이런 거 붙여놓잖아. 요새는 잘 보이던가요? 그게 옛날에는 광고는 금지가 안 됐었어요. 몇 년 전부터 광고도 금지가 되는 것에 들어가서 그 전봇대에다가 붙이는 것도 이제는 위반행위가 되는 거지. 그게 얼마가 위반이 되느냐? 3년 3천이라고 그게. 1,000만 원 받으려고 돈은 없고 1,000만 원 받으려고 저축서 가지고 있다가 넘겨줬다. 3년 3천에 해당되잖아. 이것도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 넘으면 그 3배 이하 벌금. 야, 그죠? 아까 사업주가 위반한 거랑 이렇게 다르다니까? 지금 금지되는 행위만 봤어요. 핵심만. 위반시 조치는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급 파트를 했고요. 10분 쉬세요.